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여러분들과 함께 GD 대우 페스트 서울 2021과 함께할 이성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이번 대우 페스트 서울 2021은 잘 즐기고 계신가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인사이트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안전하고 견고한 CI/CD 파이프라인 만들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요즘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죠? 저는 이번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1에서 발표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어떻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에 대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저는 현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성우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GCP 솔루션 아키텍트의 롤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구글 클라우드 오스라이즈 트레이너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3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정량적인 정보 말고도 저는 이제 IT나 기술, 테크 기술 같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토론하는 것, 하려는 모든 이제 사람들을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챕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CI/CD 파이프라인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GCP 클라우드 디플로이라는 이번 클라우드 넥스트 21에 발표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제품을 통해서 제가 구성한 CI/CD 파이프라인을 데모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결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께 이런 순서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챕터 1번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이 과연 무엇인지, 과연 무엇이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CI/CD 파이프라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데브옵스나 SRE에 대해서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꼭 CI/CD 말고도 뭐 기독스 파이프라인이나 MLOps 파이프라인처럼 요즘 파이프라인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이 파이프라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파이프라인을 한글로 번역하면 관이죠. 관에는 어떤 인풋을 넣으면 관을 따라 쭉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자동으로 아웃풋이 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넣으면 어떤 과정을 밟고 아웃풋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관 안에 무언가를 넣고 정해놓은 과정을 밟게 한 뒤 아웃풋을 자동으로 내놓는 프로세스를 바로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CI/CD 파이프라인은 CI/CD에 대한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동화된 관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럼 CI/CD라는 대체 뭘까요? CI/CD에서 CI는 Continuous Integration, CD는 Continuous Delivery를 뜻합니다. 각각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제공 혹은 지속적 배포라고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개발 환경에서 여러 개발자들의 개발 소스를 통합한다는 의미고요. 여러분들이 Git 같은 형상 관리 툴을 사용해서 레포지토리에 소스 코드 관리를 하고 계셨다면 이미 CI를 실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추가로 여기에 요즘은 소스 코드를 이미지로 빌드하는 것까지 CI에 포함하기도 하죠. CD는 이렇게 통합된 코드를 실제 환경에 릴리즈하거나 배포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디벨로퍼 통계 사이트인 슬래시 데이터의 통계에 의하면 이제 2020년 웹, 모바일, 데스크탑 3개 분야 개발자들에게 현재 업무에 CI/CD 툴을 사용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3개 분야 전부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보다 사용하고 있다가 대략 20% 정도 더 많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프로페셔널 디벨로퍼, 즉 연차가 높은 고수준의 개발자들은 그렇지 않은 개발자보다 대략 20% 정도 더 많이 CI/CD 툴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애자일 방법론이나 데브옵스를 도입하는 회사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CI/CD 툴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CI/CD 툴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은 점점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CI/CD 툴을 사용하려고 보니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CI/CD 툴이 굉장히 많죠. 이 많은 툴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비교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또 툴마다 제공하는 기능과 범위가 각각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CI/CD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성하는데 심하게는 두세 개 혹은 네 개까지의 툴을 조합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또 어떤 CI/CD 툴들을 조합할지 고르는 것도 일일이 고르는 것도 고역이겠죠. 게다가 현대 이런 CI 및 CD 툴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먼저 툴이 셀프 호스트 방식이라면 툴을 소유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하겠죠. 큰 회사의 경우 많은 작업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스케일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할 거고요. 그 밖에 이제 관리나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작업을 했는지 혹은 누가 이 파이프라인에 접근할 수 있는지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보안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이런 파이프라인을 이루는 다른 툴과도 연동이 잘 되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내가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CI/CD 툴을 비교하고 고를 필요 없이 이미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공이 된다면 CI/CD 툴을 사용하는데 훨씬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 구글 클라우드에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이번 발표의 주제가 될 클라우드 디플로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서비스들은 모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CI/CD 툴들의 모임입니다. 파이프라인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툴들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 보이시죠? 모두 지금 구글 클라우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인데요. 하지만 중간에 디플로이라는 과정은 GCP의 서비스가 아니라 스피네이커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드된 이미지를 실제 환경에 배포하는 디플로이, 즉 배포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까지 구글 클라우드에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OSS 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CI/CD 파이프라인에서 지속적 배포는 다른 툴의 기능을 빌려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만으로는 온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클라우드 넥스트 21에서 구글 클라우드 디플로이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모든 CI/CD 파이프라인의 모듈을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만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디플로이는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컨티뉴어스 디플로이 과정을 구글 클라우드의 힘을 빌려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CI/CD 툴이죠. 이 클라우드 디플로이 말고도 구글 클라우드의 모든 CI/CD 툴들은 모두 모듈러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중에 다른 툴과도 쉽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클라우드 디플로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컨티뉴어스 딜리버리에 해당하는 렌더링과 디플로이라는 두 역할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혹은 다른 툴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을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로만 구성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더 결합성 높은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겠죠. 어떻게 사용할지는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높은 자유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디플로이가 이렇게 다른 툴과 연동성이 굉장히 높은 것은 클라우드 디플로이가 스카폴드라는 OSS 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스카폴드는 구글이 만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툴인데요. 지금도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중화된 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스카폴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분이라면 이 클라우드 디플로이도
무리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더라도 이제 파일 하나만 생성하면 될 정도로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카폴드를 구글 클라우드에서 몇 가지 기능을 덧붙여서 관리형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클라우드 디플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기존의 클라우드 디플로이는 스카폴드가 제공했던 이제 파이프라인 정의 기능에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기능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쿠버네티스 환경에 딜리버리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니지드 서비스란 이제 말 그대로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 신경 써야 할 것들을 대신 관리해 준다는 뜻이죠. 많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들이 이런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매니지드 서비스, 즉 관리형 서비스라는 기능은 사실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안이나 감사 같은 요소들이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스카폴드만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파이프라인에 누가 접근했는지 혹은 누가 작업을 실행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이런 클라우드 디플로이 같은 매니지드 서비스들은 이런 기능들을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알아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존의 CD 툴이 해결해야 할 스케일링이나 플로우 관리 혹은 오디팅, 감사 같은 기능들도 모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경 쓸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클라우드 디플로이를 사용한 데모를 저랑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가 올려놓은 이 긴랩 레포지토리를 먼저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생성해 놓은 긴랩 레포지토리의 화면인데요. 이 레포지토리를 바탕으로 어떤 제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현재 레포지토리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소스 레포지토리랑 많은 분들이 작업한 소스 코드들이 통합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번 데모에서는 이렇게 생긴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에 배포하겠다는 그런 시나리오로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구글 클라우드 디플로이는 모듈러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다른 툴과도 연동이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긴랩 CI/CD라는 툴과 클라우드 디플로이를 연동해서 완전히 자동화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해보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레포지토리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main.go나 템플릿 혹은 K8s 같은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평소에 개발 환경과 똑같죠. 근데 여기에 클라우드 디플로이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단 하나의 야물 파일만 추가하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클라우드 디플로이 폴더 안에 제가 클라우드 디플로이.yamar이라는 파일을 넣어놨고요. 클라우드 디플로이.yamar은 우선 이제 선언형으로 구성된 매니페스트가 되겠고요. 저는 간단하게 4개의 스테이지로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할지에 대한 아주 간단한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단계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것인지 또 단계는 어떠한 순서로 진행이 될 건지를 이 파일 하나로 제공을 하고 레포지토리에 이렇게 넣기만 한다면 쉽게 클라우드 디플로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미지를 빌드하기 위한 스카폴드 야물 파일도 넣어놨는데요. 이 파일도 단지 이 소스를 이미지로 빌드해서 구글 클라우드의 컨테이너 레포지토리에 푸시하겠다라는 간단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스 코드에 이 단 2개의 파일만 추가한 채로 긴랩의 CI/CD 기능을 사용해서 2줄의 스크립트만 실행할 수 있으면 클라우드 디플로이와 연동이 가능한데요. 이 긴랩의 CI/CD를 사용하려면 CI/CD라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제가 짜놓은 CI/CD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이 스크립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의미한 줄은 단 2줄입니다. 그래서 이 2줄 스카폴드로 시작하는 이 명령어와
클라우드 베타 디플로이로 시작하는 이 명령어 두 줄만 있으면 스카폴드로 이미지를 빌드하고 클라우드 디플로이에 릴리즈를 등록해서 클라우드 디플로이와 연계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제가 이 레포지토리에 변경분을 푸시를 하게 되면 이 스크립트들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디플로이가 트리거되면서 새로운 릴리즈가 추가되게 합니다. 한번 소스 코드를 변경해서 실제로 레포지토리에 푸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제가 컬러를 그린으로 해놨죠. 방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헤더에 해당하는 이 폰트를 초록색으로 이제 구성을 해놨는데요. 이거를 제가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변경을 하고요. 이 상태로 제가 코드를 제가 만들어 놓은 레포지토리에 커밋을 해보도록 할게요. 커밋을 하고 푸시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가 잘 진행이 된 상태고요. 그러면 GitLab CI/CD에서 보고 계신 CI/CD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러닝 된다고 하죠. 그래서 변경분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 CI/CD 파이프라인이 트리거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미지 빌드와 클라우드 디플로이, 릴리즈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작업이 끝났다고 나오면 이제 클라우드 디플로이에서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작업이 끝났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죠. 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러닝을 클릭하게 되면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면 현재 코드를 푸시하고 있다. 제 소스 레포지토리에서 컨테이너 레포지토리로 빌드한 이미지를 푸시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직 빌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GitLab의 CI/CD 파이프라인에 파이프라인즈라고 하는 이 탭에서 러닝으로 돌아가는 답을 볼 수 있고요. 듀레이션에 in progress라고 나와 있는 거 봐서 아직도 답이 계속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잘 실행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마지막에 created cloud deploy release라고 해서 이제 제가 빌드한 이미지를 클라우드 디플로이에 릴리즈하는 작업을 이 파이프라인에서 자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마 이제 기다리면 모든 파이프라인이 다 가동이 돼서 클라우드 디플로이로 릴리즈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잡이 석시드 됐다고 하면서 이제 GitLab CI/CD에서 트리거한 모든 작업들은 성공했다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디플로이 화면에서 이 GitLab CI/CD에서 넘겨받은 릴리즈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클라우드 디플로이의 웹 콘솔 화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픽 UI로 파이프라인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4개 단계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한 것이 보이시죠? 보통 이렇게 dev에서 QA, 스테이지, 프로덕션 순으로 배포를 합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 펜딩이라고 해서 노란불이 들어왔는데요. 이건 제가 방금 레포지토리에 푸시를 하고 GitLab CI/CD가 파이프라인을 진행하면서 새 릴리즈가 자동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파란색 리뷰 버튼을 클릭하면 이 릴리즈를 승인을 할 건지 결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진입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이 릴리즈의 요약, 서머리라고 하는 이 요약을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어떤 매니페스트 단계에서 변경점을 받는지 이런 디퍼런트 또 이 웹 UI 환경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새로운 이미지를 빌드하고 푸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만 내가 어떤 이미지를 풀해서 갖다 쓸 건지만 변경된 것이 잘 보이시죠? 이렇게 변경점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이 릴리즈를 이제 개발 환경에 이제 배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어프로브 버튼만 누르면 쉽게 바로 실제 환경에 이제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배포한 다음에 승인을 하시는 분이 각각 달라야겠죠. 근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제 IAM 기능을 사용하면 누가 이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누가 릴리즈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런 권한 배분을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내장된 기능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한 제어나 감사 같은 기능도 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프로브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디플로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 인프로그레스라고 하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파이프라인 쪽에 가보면 데브라고 하는 환경에 앵글베이가 돌면서 디플로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볼 수 있죠. 데브에만 파란불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행 중이라고 뜨면서 이제 클라우드 디플로이가 데브 환경의 새 릴리즈를 이제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요. 배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제가 이제 해놓은 이 헬로월드 웹 애플리케이션의 초록색 글자가 제가 변경한 빨간색으로 이제 잘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디플로이가 잘 될 때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것은 코드를 푸시하고 어프로브를 누른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미지 빌드나 푸시, 풀 혹은 디플로이 같은 과정이 모두 완벽하게 자동화된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디플로이가 완료가 됐는데요. 실제로 보고 계시는 구버네티스 클러스터 엔진에 가서 방금 생성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자가 잘 바뀐 것을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점을 쉽게 배포할 수 있는 것이 이 CI/CD 파이프라인의 장점이고요. 클라우드 디플로이를 사용해서 굉장히 편하게 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4단계의 단계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제가 이 데브 환경에서 이 웹 애플리케이션이 모두 잘 됐다, 문제없이 버그 없이 잘 진행됐다 라고 한다면 다음 QA 단계에도 배포를 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하나의 이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릴리즈를 하는 것을 이제 프로모트 한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모트 하는 것도 여기 보이는 프로모트라고 하는 파란색 글자를 누르는 것만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프로모트를 누르면 이제 데브 환경에 있던 배포를 QA 환경까지 잘 배포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디플로이를 점점 이제 프로모트 하면서 마지막 프로덕션 환경까지 잘 배포를 할 수 있겠죠. 사실 모든 이제 어프로브 하는 사람들과 이제 이걸 프로모트 하는 사람들이 각각 권한이 달라야 되는데 이 또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IAM 기능으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QA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감사와 로깅, 모니터링 기능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고 계신 이제 로그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서 실제로 누가 이런 어프로브나 승인 같은 혹은 프로모트 같은 작업을 진행을 했는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구글 클라우드의 로깅 서비스인데요. 이 로깅 서비스에서 누가 lswo.mz.co.kr 이라는 유저가 제 계정이죠. 클라우드 디플로이 롤아웃 어프로브라는 이제 단계를 밟았다라고 해서 보시면 언제 했는지까지 시간도 잘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감사에 필요한 오딧 로그도 잘 남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툴이나 서비스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 모두 마쳤고요. 네, 마지막 결론으로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용한 클라우드 디플로이를 사용한 간단한 CI/CD 파이프라인 데모를 보셨는데요. 제가 시연한 데모 파이프라인의 아키텍처는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개발자나 클러스터 운영자가 커밋을 하면 빌드, 푸시, 풀, 릴리즈 같은 작업은 파이프라인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에 매니저가 릴리즈를 승인만 한다면 최종적으로 환경에 배포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원래 사용하시던 툴과 연동해서도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클라우드 디플로이의 큰 장점이죠. 네, 다시 보여드리면 개발자나 클러스터 옵스라고 하는 클러스터 운영자가 커밋을 하면 이 커밋분이 길랩 CI/CD를 트리거하게 되고 이 길랩 CI/CD가 빌드, 이미지 푸시, 풀 이미지까지 자동으로 하게 되고요. 구글 클라우드 디플로이가 실제 환경에 이제 배포하는 것을 돕게 됩니다. 제가 시연한 데모는 간단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했기 때문에 클라우드 디플로이의 모든 기능을 보여드릴 수는 없었는데요. 사실 GCP의 다른 서비스와도 잘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해서 더 고급 기능을 수행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펍섭 같은 메시징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새 릴리즈가 등록됐을 때 메일이나 문자로 알람이 오게 할 수도 있고요. 모니터링, 로깅, 감사 기능과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누가 언제 릴리즈를 승인했는지 프로모트했는지에 대한 기능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서비스인 클라우드 디플로이에 대한 이런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가 준비한 발표는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남은 이제 GDG 데브페스트 서울 2021 이제 모두 잘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다들 많은 인사이트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MLGD로 활동하고 있는 박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어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하고 TFX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머신러닝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하고 일종의 예제를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이제 아젠다는요. 크게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CI/CD라고 하는 원래 DevOps에 있던 이 단어인 CI/CD가 머신러닝 시스템에서는 어떤 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머신러닝 오퍼레이션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컴포넌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MLOps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는 것까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이외에도 고려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이라는 이 부분이 두 개가 상당히 큰 주제인데, 이 두 개를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진행했던 토익 프로젝트 두 개를 가지고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제가 머신러닝 시스템을 구축한 어떤 코드 저장소에 코드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코드를 현재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 반영하는 식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그 하는 방식을, 한 개의 예제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 변화가 생겼을 때 진화하는 머신러닝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둘 다 TFX라는 프레임워크로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CI/CD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모델이라는 그 소타 모델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물론 아주 대단한 발견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모델이 아주 제너럴한 인텔리전스를 발견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모델이라는 걸 만들고 그 모델은 어떤 특정 데이터를 학습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이터가 변하는 것을 저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가 변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일종의 자연의 섭리 같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변하는 것에 어댑티브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진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그 특정 저희가 얻었던 소타 모델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는 세상의 어떤 특정 시점의 스냅샷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 스냅샷이 지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모델은 더 이상 옵티멀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1980 년대 패션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이 2020 년도에 패션 데이터를 제대로 디텍션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인제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제 2020 년도에 되게 데이터를 잘 디텍션하는 모델을 개발했는데, 약 10년 뒤, 뭐 1 년만 지나도 패션은 많이 바뀌니까 그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옵티멀 모델을 발견했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데이터가 변하는 것을 감지해서 그것에 맞도록 모델을 재조정해 나가는 어떠한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제 패션이나 컴퓨터 비전 이런 쪽 이외에도 당연히 데이터가 연관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런 현상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크게 와닿는 예제 몇 개를 들고 온 거라서, 또 다른 예로는 예를 들어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쪽에 10 대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거의 매년 신조어가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아주 뛰어난 자연어 처리 모델을 제가 만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신조어들을 쓰는 10 대들하고 대화가 되겠느냐. 되기 어렵겠죠. 걔네들이 쓰는 단어를 expression을 현재 모델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다시 한번 데이터를 덤프 받아서 이제 뭐 학습을 한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처리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사일런트 킬러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것은 그냥 파라미터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하듯이 if else를 넣거나 뭐 exception 처리를 하거나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자식처럼 놔두면 제가 사실 엄청나게 믿었던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어떤 알고리즘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얘의 성능은 계속 떨어지고 그 녀석이 결국 저의 시스템을 죽여버리는 킬러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의 변화를 감지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알아두셔야 될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이제 학계에서 매년 뭐 매달 거의 뭐 소타 모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죠. 소타 모델뿐만이 아니고 데이터 전 처리하는 방식들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인제 코드가 바뀐 거기 때문에 그 코드가 내가 현재 디플로이하고 있는 그 모델을 갈아치울 만큼 좋은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테스트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 또 디플로이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코드 베이스의 변화 아니면 데이터의 변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진화할 수 있는 어떤 머신러닝 시스템 이것이 궁극적으로 머신러닝 옵스를 실현하게 하기 위한 어떤 두 가지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컴포넌트는 무엇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인제 머신러닝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작성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작성하는 두 가지 주요 도구는 kubeflow 파이프라인하고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라고 불리는 TFX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작성이 되는데 사실 이거 이외에도 작성할 수 있는 방식은 많이 있습니다. 뭐 에어플로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파치 빔을 사용하셔도 되고 다양한 솔루션이 있는데 근데 GCP에서 밀고 있는 그 Vertex AI라는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한 파이프라인 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워크는 현재 kubeflow 파이프라인하고 TFX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FX는 kubeflow를 일종의 하이 레벨로 좀 더 래핑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래핑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고급 기능들을 끼얹은 빌트인 된 컴포넌트들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좀 더 고급 기능이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API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제 갑자기 인제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머신러닝이라는 그 처리 공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을 하고 검증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 처리를 수행하고 전 처리가 수행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모델이 학습된 것이 제대로 학습됐는지 이전 모델이라든지 어떤 메트릭하고 비교해서 이밸류에이션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배포하는 이런 과정 이런 독립적으로 보이는 이런 과정들이 컨베이어 벨트에 놓여 있듯이 섹션별로 이렇게 쭉 나열돼서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인제 일련의 이런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가는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하드웨어 자원들이 필요하죠. 하드웨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가상 머신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인제 처리하기 위한 어떤 자원을 어떤 그 작업 섹션에다가 할당을 해줄 것이냐 요런 것을 분배하는 녀석이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스탠다드한 CPU 스펙을 가진 노드 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노드에는 예를 들어서 10 개의 노드를 넣어 놓고요. 그 10 명이 예를 들어서 작업을 요청한다. 그러면 각각의 한 명 그 사람마다 노드 한 개씩을 할당해 가지고 패러렐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죠. 근데 컨베이어 벨트에 놓여 있는 그 작업 중에 데이터 전 처리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CPU가 필요하고 그리고 고용량 메모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 어떤 특정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노드 풀을 여러 개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 노드 풀 중에 하이 퍼포먼스 CPU 노드 풀 같은 거를 별도로 만들어 놓으면 이 작업을 처리할 때에는 고용량 메모리가 필요한 작업이다라고만 스펙을 던져 주면 GK가 '이 녀석은 여기에 할당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던져 주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GPU 노드 풀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GPU 노드 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거대한 모델 같은 경우는 이밸류에이션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GPU를 할당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겠죠. 뭐 이런 하여튼 일련의 작업들을 섹션별로 나눠서 그 섹션에 맞는 하드웨어 그 자원을 적재적소에 잘 분배해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각의 작업은 아이솔레이트 된 형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요런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또 중요한 점은 이 MLOps라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 한 개가 스케일러빌리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까지만 몇 년 사이에만 해도 모델 크기가 엄청나게 비대해졌거든요. 한마디로 이 모델 크기가 비대해졌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요. 아니면 근데 뭐 나중에 시간이 돼서 어떻게 모델이 진짜 경량화되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나왔는데 그 경우에는 자원을 아웃이라고 하나? 하여튼 스케일을 줄여 가지고 '아 난 자원이 인제 이거밖에 필요 없어.' 이게 자유자재로 늘었다 줄였다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현재 추세로 볼 때는 이게 계속 GPU가 더 많이 필요하고 CPU도 더 많이 필요하고 램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근데 이게 필요할 때마다 컨피규레이션을 일일이 내려주면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스케일 인아웃을 쉽게 해줄 수 있도록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이런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GK의 한 가지 문제는 각각의 작업이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에서 이제 그 처리 작업들을 보면 다 디펜던시가 있어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들어온 데이터가 그다음 작업 공정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데이터 검증이 끝나야지만 트랜스폼을 할 수 있고, 트랜스폼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만 학습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디펜던시가 정해져 있죠. 그 디펜던시를 정의하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고, 그 디펜던시에 따라서 워크플로우를 GK가 순서대로 할당해서 어떤 작업이 끝났을 때 그다음 작업을 처리하고, 이런 어떠한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 방법을 제공하는 어떤 프레임워크이 플랫폼이 큐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큐플로우한테 던져 줄 수 있는 잡 스펙을 하이 레벨로 만들 수 있는 게 TF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로우 레벨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큐플로우 파이프라인 같은 걸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다 작업을 던져 주면 이제 막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GK가 데이터 인젝션해서 순차적으로 모델 트레이닝, 모델 서빙 이런 식으로 쭉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에 알맞는 하드웨어 자원들을 어 분산 배치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인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데이터 전처리라든지 모델 학습이라든지 모델 서빙 같은 경우는 분산 처리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전처리하는데 그 데이터가 너무 비대해요. 그러면 인제 여러 가지 CPU라든지 협업을 해야 되고, 메모리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자원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모델 트레이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멀티 GPU라든지 멀티 TPU 이런 것들이 협업해서 거대한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GK가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시다시피 그런 걸 위해서는 별도의 그런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는 데디케이트된 서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행히 인제 GCP에는 그것을 지원하는 서버들이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플로우라는 별도의 서비스로 델리게이션 할 수 있고요, 잡을. 그리고 모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Vertex AI의 트레이닝이라든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기 위한 튜너라고 불리는 별도의 서비스로 잡을 델리게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파이프라인을 쭉 작성해서 한 번에 파이프라인 실행이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매니지먼트가 잘 돼야 되겠죠. 로컬 시스템에 저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주요 방법 중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 두 개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게 있고 빅쿼리라는 그 SQL 라이크한 어떤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고요. 다행히 TFX의 데이터 인젝션을 처리하는 컴포넌트는 빅쿼리하고 DCS라고 불리는 이 서비스 어웨어한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떤 작업을 저희가 정의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쿼리만 작성한다든지 그 DCS 로케이션을 그냥
저희가 명시만 해 주면 그냥 별도의 작업 없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데이터 소스까지 해서 하나의 원큐의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제가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는데 인제 여기에서 저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데이터가 변화했을 때 아니면 코드가 바뀌었을 때 파이프라인을 재실행해서 진화하도록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GCS 근데 GCS라는 거라든지 빅쿼리 같은 경우는 테이블의 어떤 엔트리에 변화가 생겼을 때 아니면 GCS는 특정 GCS 버켓 로케이션에 데이터의 변화가 생겼을 때 데이터가 더 쌓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이것을 이벤트를 리스닝하는 방법 그 어떤 메커니즘을 제공을 합니다. GCP라는 플랫폼 상에서. 그래서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리스닝하고 있다가 일련의 로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일련의 로직을 수행하는 서비스가 이제 클라우드 펑션이라고 불리는 녀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블리스한 이 클라우드 펑션을 통해서 데이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을 다시 실행을 해라. 바뀐 데이터를 다시 소비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GitHub 액션 같은 걸 통해서 클라우드 빌드라는 것을 요청을 해서 클라우드 빌드에서 일련의 도커 이미지 뭐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고 코드에 대한 그리고 도커 이미지를 빌딩한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도커 이미지에 기반해서 파이프라인을 다시 실행해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변화 그리고 코드 베이스의 변화 이 두 개의 다 어댑티브한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컴포넌트들은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인제 GCS 같은 경우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버전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벌텍스 AI는 모델 버전 컨트롤 기능을 또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작업들은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항상 나오고요. 그 입력이 들어온 것에 그 어떤 그 작업이 입력이 똑같으면 출력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뭐 랜덤하게 어떤 값을 어사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것을 인제 아티팩트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아티팩트들을 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미래에 일부 컴포넌트만 내가 바꾸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 중에 일부 작업 처리 공정만 제가 바꾸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으면 결국 들어오는 그 인풋 값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재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 재사용성을 위해서 아티팩트들을 관리를 하고요. 그 재사용된 것들이 또 인제 컴포넌트들 간에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서 최종 결과를 내놓는지 이걸 트래킹하는 것이 인제 리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기 위한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Vertex AI에서는 또 모델 프레딕션을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이건 인제 모델의 성능 이런 걸 모니터링하는 도구는 아니고요. 리퀘스트가 제대로 잘 처리되고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매트릭들을 제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Vertex AI 프레딕션으로 그 모델을 푸시하면 자동으로 엔드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스케일러블한 인프라스트럭처가 할당이 돼서 예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자원이 할당되고 사용자가 줄어들면 자원이 줄어들고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에 자동으로 포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인제 GCP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인제 서비스들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 서비스하고 엮어서 실제 모델을 하고 같이 엮어 가지고 실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클라우드라는 걸 사용하면 항상 사람들이 이 비용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잠깐 언급하자면 이 TFX라는 것은 그냥 스탠드얼론한 애플리케이션처럼 밑바닥부터 작성하셔도 되는데 노트북에서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 실행 결과를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컨텍스트 같은 걸 제공해서 그 위에서 실행을 하면 디버깅 같은 걸 하면서 거의 유닛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죠. 각각의 컴포넌트의 기능 단위 테스트를 해서 제대로 통과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렇게 노트북에 작성한 코드를 그냥 하나의 스탠드얼론한 애플리케이션처럼 export하는 그런 함수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다음에는 이제 로컬 머신에서 그 export된 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인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사실 제 코드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볼텍스 AI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제가 해야 될 트러블 슈팅은 사실상 이 클라우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요런 것만 판단하면 되지, 제 코드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또 코드 바꾸고 또 올리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계속 반복하면서 돈을 까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발표할 때마다 추천드리는 건데, 그 GCP라는 플랫폼이 가입을 할 때마다 300 불의 크레딧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좋냐 하면 오토에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vertex AI 트레이닝 요런 것들까지도 프리 크레딧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주 헤비한 작업까지는 못 하겠지만, 난 헤비한 작업을 돌릴 것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전에 내 코드가 fully GCP에서 돌아가는지 완전히 돌아가는지를 사전 검증하는 데는 충분한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인제 소개 드릴 예제들도 전부 프리 크레딧으로 다 구동이 되었던 예제라는 점을 인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인제 예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제목이 이제 모델 트레이닝에서 CI/CD 시스템 with TFX인데, 여기서 인제 CI/CD라고 적은 거는 트래디셔널한 데브옵스에서의 키워드를 그냥 사용한 거고요. 즉 저장소에 어떤 코드가 바뀌었을 때 그 코드에 대해서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코드가 디플로이먼트까지 갈 수 있는지의 어떤 일종의 통합 테스트를 진행한 후 인티그레이션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제 소타,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한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모델링의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게 자주 등장을 하고 바뀌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알렉스넷으로 학습된 어떤 모델을 배포에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레스넷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 레스넷에 대한 모델이 정말 알렉스넷보다 그 아카데미에서 보고된 것은 월등히 좋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더 좋은가? 이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을 쭉 합니다. 그럼 코드를 작성을 하면 그 코드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겠죠. 근데 이건 그 저장소마다 다른데 GitHub 액션에서는 그 특정 부분의 코드가 바뀐 것을 인지하기 위한 어 GitHub 액션을 제공을 합니다. 물론 서드 파티에서 제공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그 코드의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죠. 유닛 테스트라는 건 단순히 이제 모델링 같은 경우는 데이터 한 개 정도만 넣는 거예요. 뭐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학습시킬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desired then output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가 제대로 통과하는지, 그리고 모델이 내가 생각한 대로 구성이 된 출력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커스텀한 TFS 다커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걸 컴파일링하고 그 해서 구글 클라우드 레지스트리에 제가 빌드한 TFX 다커 이미지를 업로드하고요. 그래서 TFX에 각각 그 컨베이어 벨트에 배치되어 있는 각각의 그 컴포넌트들이 그 새로 빌드된 이미지를 참조해서 작업을 처리하게 됩니다. 즉 새로 변경된 모델링 코드가 반영돼 있는 컨테이너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물론 이제 TFX의 스탠다드한 컴포넌트 중에 이제 과거의 모델과 현재의 모델을 비교해서 더 나은 모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는 그러한 스탠다드한 컴포넌트가 있어서 무조건 학습된다고 배포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 매트릭을 기준으로 더 나은 모델이 이미 확신이 들었을 때만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그런 작업들이 이제 자동으로 판단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갑자기 인제 얘기가 인제 쪼금씩 인제 TFX 쪽으로 쪼금 더 빠졌다가 다시 돌아올 거는 건데요. 이제 TFX를 인제 이 간단한 토익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인제 여러 가지 TFX 프로젝트 컴포넌트를 뭐 엮어 가지고 프로젝트를 밑바닥부터 만드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이게 동작하는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해 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TFX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TFX CLI를 활용하면 템플릿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CLI를 통해서 만든 템플릿 프로젝트는 엔드 투 엔드 파이프라인을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실행을 하면 즉시 볼텍스 AI 파이프라인에 올려서
1년의 그 파이프라인 실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게 제가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단순히 Vertex AI에 올려서 실행했을 때의 파이프라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 전체를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백엔드 엔진, 뭐 아파치 빔이라든지 이런 걸 실행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Vertex AI 고를 수 있고요. 뭐 손쉽게 다행히 이제 TFX나 텐서플로우나 Vertex나 이거 전부 다 구글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다양한 GCP 서비스하고 인티그레이션 되기 위한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제공을 하고 주석을 해제하고 그 주석에 제이슨 형식으로 알맞는 컨피규레이션을 제가 기입만 해주면 그거에 맞는 서비스로 특정 작업들이 델리게이션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플로우라든지 트레이닝, 튜너, 모델 저장하는 거 아니면 프레딕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또 그냥 1년에 그냥 코드 한 개, 파일 한 개를 던져서 코드 뭉뚱이를 주는 게 아니고 일종의 스트럭처된 형태의 프로젝트를 던져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한 머신러닝 오퍼레이션 프로젝트 스트럭처를 가져가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기도 좋고요. 이렇게 엔드 투 엔드 컴포넌트 연결고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모델링이나 데이터 전처리 이런 거는 신경 쓰기 싫다는 거죠. 그냥 여러 가지 머신러닝 오퍼레이션 시나리오를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괜찮은 도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TFX 스탠다드 컴포넌트는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이제 example gen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통계 자료를 뽑아내고 그 데이터가 유효한지를 검증하는 밸리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유효성이 검증이 잘 됐다, 통과가 되면 이제 변형까지 들어가고 데이터 전처리가 되면 그 전처리된 데이터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모델이 특정 매트릭에 대해서 트레스홀드를 넘느냐 안 넘느냐 체크하기 위한 이밸류에이터를 거쳐서 푸셔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푸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텍스 AI에 직접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서 호스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파일로 떨굴 수도 있어요. 파일 같은 경우는 간단히 텐서플로우 라이트용, 텐서플로우 라이트 코랄용 그 TPU 엣지 디바이스용으로 떨굴 수도 있고 아니면 TF-JS용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다시 TFX CLI 101으로 들어오면 그 TFX 템플릿 카피라는 이 명령, CLI 명령을 통해서 이 명령 한 줄을 딱 치면 요렇게 생긴 디렉터리 구조를 가진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주요 보실 부분은 이거는 이제 더미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모델이라는 이 디렉터리인데 케라스, 스탠다드한 케라스로 만든 모델이 있고 그 데이터 전처리하고 어떤 피처들을 사용할 거죠. 피처를 정의한 이런 코드들이 같이 들어있고요. 이 config.py라는 이 파일이 GCP의 스페시픽한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관장하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재밌는 점은 이게 테스트 파일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구나 하고 파이 테스트하고 연동해서 이 각각의 모듈에 대한 유닛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도 같이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뭐 코드 바꾸시고 싶으면 바꾸시고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TFX 파이프라인 create라는 이 CLI 명령을 통해서 대시 빌드 이미지라는 이 옵션을 주게 되면 현재 이 디렉터리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 도커 이미지에 대한 이름은 이 config.py에 다 들어 있고요. 그 기반에서 도커 이미지를 만들고 자동으로 이 엔진을 버텍스라고 지정을 하면 구글의 클라우드 레지스토리까지 푸시하는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TFX run create를 통해서 버텍스 엔진을 지정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 1년의 파이프라인이 쭉 실행이 되게 되죠. 여기서 약간 좀 주목할 만한 이 두 가지 옵션은 프로젝트하고 리전을 CLI 단계에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을 제가 먼저 띄워놓고 그 위에 TFX라든지 큐플로우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올려서 구동하게 돼 있었거든요. 예전에 레거시한 AI 플랫폼이라는 서비스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면 구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제가 사용을 하든 사용하지 않든 항상 떠 있는 상태로 요금이 계속 나가게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버텍스 AI라는 서비스로 넘어오면서 이런 옵션이 생기면서 제가 요청을 했을 때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이 작업이 다 끝나면 그 클러스터는 삭제가 되고 아티팩트들만 관리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 감면에 있어서 절감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그 TFXRI로 만든 템플릿 프로젝트 중에 이게 파이프라인 정의하는 부분에 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아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트레이너라든지 푸셔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config.py 파일에 가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제 컴피그가 들어오고 어떤 것들을 컨피규레이션 할 수 있는지 구글 공식 문서하고 같이 대조해 보시면 쉽게 GPU, 멀티 GPU는 어떤 식으로 할당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시던 것처럼 케라스 형식으로 데이터를 그냥 모델링을 하시면 돼요. 단지 인제 로컬 노트북 환경 같은 경우에는 GPU가 한 개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원 디바이스 스트래티지 같은 걸 활용해서 싱글 GPU 디바이스를 지정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한 후에 나중에 클라우드 환경에 올릴 때는 스트래티지만 바꿔 주시면 되죠, 원하는 방식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것이 인제 이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인제 얼마나 모델이 커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매번 몇 개의 GPU를 내가 할당할지 이런 것을 신경을 쓰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스트레이지만 할당을 해 놓고 앞장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레이닝 아규먼트에 내가 원하는 워커, GPU의 개수에 따른 컨피규레이션만 새로 작성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재실행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내가 원하는 만큼의 GPU가 작업 할당을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 트레이닝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작성이 될 수 있고요. 단지 인제 트레이닝 할 때 그 벌텍스 AI에서 일종의 스페셜한 이런 환경 변수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학습되고 나오면 로컬에다 저장될 수는 없잖아요. 클라우드 어딘가에 저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 모델이 어딘가 저장돼 있다. 요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 변수. 아니면 내가 텐서보드라고 불리는 그 버텍스 AI 중에 experiment라고 불리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을 enable 해서 작업을 수행한다. 그럼 요런 로그 디렉토리 요런 것들 활성화돼서 그 기본적으로 텐서보드라는 게 그 로그를 긁어와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서버잖아요. 그래서 그 서버 제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체 컴퓨터에 텐서보드를 띄워서 자기 자체 컴퓨터가 서버 역할도 하는데 그 벌텍스 AI에서 텐서보드 서버를 어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로그 디렉토리를 내가 뒤져보면 텐서보드 로그를 가지고 시각화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환경 변수를 같이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FX 컴포넌트라는 것은 되게 단순한데 드라이버하고 execute하고 publish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누가 수행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큐플로우, 백엔드가 되는 아니면 아파치 에어플로우, 아파치 빔 뭐가 되든지 실제 그걸 처리하는 녀석이고요. 이 executor 같은 경우는 실제 내가 어떤 작업을 할지에 대한 로직, 파이썬 코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처리했을 때 입력 그 어떤 작업을 한다는 것은 항상 함수기 때문에 함수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프로듀싱 하겠죠. 그것을 관리하는 퍼블리셔 요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이닝해서 어떤 컴포넌트가 어떤 컨피규레이션에 따라 작동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값이 나오고 그 결과값은 어딘가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 저장되는 곳이 메타데이터 스토어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컴포넌트가 메타데이터 스토어를 참조해서 예전에 어떤 컴포넌트가 작업했던 것을 참조해서 나는 추가적인 작업을 이어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체이닝해서 코드를 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인제 컴포넌트를 살펴보면 트랜스폼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학습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이 데이터하고 스키마젠 데이터 스키마하고 인제 어떤 데이터 전처리하는 코드 이 세 개를 입력을 받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냅니다. 이걸 일종의 인제 사이킷런에서 파이프라인이라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서 인제 '파이프라인을 트레이닝 시킨다.'라는 개념하고 그냥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배치 단위로 끊어와서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를 조회하고 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서빙하는 단계에서는 그 이 값이 특정 배치에만 국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배치를 통틀어서 통계대 그 평균을 내든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거 스태틱하게 컨스턴트한 값으로 박아서 넣어서 그래프를 만들어서 서빙 단계에서는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해야 한다.
요런 메커니즘이 적용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텐서플로우 하시면 그래프를 만드시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TFX라는 거는 TFX 기능은 아니고 사실 TFT라고 하는 텐서플로우 트랜스폼이라고 불리는 어떤 라이브러리 기능인데, 이게 인제 TFX에 통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그래프, 텐서플로우 그래프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어 전 데이터 전 처리를 하기 위한 어떤 그래프가 별도로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서빙 단계에서는 이 녀석이 그냥 컨스탄트한 값으로 박혀 있는 그래프로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가 엮여 들어가서 트레이닝하고 서빙 스큐라는 어떤 문제, 요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TFMA라고 불리는 인제 애널리시스 도구인데, 이거는 인제 이밸류에이터라는 도구에 포팅이 돼 있고요. 인제 트레이너가 내놓는 인제 아웃풋은 이제 어떤 모델인데, 학습된 모델인데, 그 학습된 모델을 면밀하게 인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 슬라이싱을 쪼개면서까지도 모델이 제대로 학습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를 쪼갠다는 거는 어떤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컬럼, 시간 컬럼이 여기 예를 나오는데, 어떤 특정 컬럼인데 예를 들어서 새벽 1 시부터 2 시까지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되게 이 모델이 잘 작동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새벽 1 시부터 2 시까지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슬라이싱해서 쪼개서 구간별로 쪼개서 그 모델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 약간 좀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도구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즉시 표현되는 건 아직 볼텍스에 들어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인제 노트북에서 그 아티팩트를 참조해서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위한 어떤 일종의 템플릿, 주피터 노트북이 TFX CLI로 만든 템플릿 프로젝트에 자동으로 들어 있고요. 그걸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인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아까 전에 그 코드 변화가 생겼을 때 인제 이런 클라우드 빌드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클라우드 빌드는 이제 작성하는 여러 가지 그 신텍스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데, 신텍스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 드리면, 그 GitHub에 호스팅되어 있는 저장소를 클론을 해 오고요. 아까 전에 TFX CLI로 만든 템플릿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테스트 파일을 기반으로 파이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가 제대로 통과했으면 그걸 기반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TFX 파이프라인 크리에이트라는 CLI를 이용을 해서 빌드 이미지라는 옵션을 줘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고 그걸 인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레지스토리에다가 제가 만든 그 이미지를 배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배포한 것을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을 트리거링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도커 이미지를 항상 빌드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작업 처리 공정 중에 데이터 인젝션이라든지 데이터 검정, 요런 것들은 사실 바뀔 수도 있지만 안 바뀌는 경우들이 많고, 대부분 이제 쏘타 계속 갱신되는 그 쏘타 데이터 전처리 기법, 아니면 모델링 기법, 이런 것들이 되게 빈번하게 바뀌는데, 이런 거 바뀔 때마다 계속 모든 컴포넌트들이 참조해야 되는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냐, 이거는 이제 불편한 진실인 거죠,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다행히도 이것을 인제 좀 간소화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TFX에서는. 이제 그래서 트레이너하고 트랜스폼을 보시면 런타임 파라미터라고 돼 있는 이 모듈 파일이라는 파라미터가 제공이 되는데, 이 모듈 파일에 그냥 특정 GCS 로케이션을 그냥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그냥 트레이닝하기 위한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만 어딘가 GCS에 올려 놓고, 그 GCS URL을 요 모듈 파일이라고 불리는 파라미터에 넣어 주면, 그러니까 런타임식 그 파일을 그냥 참조해서 끌고 들어와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별도의 도커 이미지 빌드는 필요 없고, 내가 어떤 코드에 거의 변화를 주면 그 코드의 유닛 테스트만 진행을 하고, 유닛 테스트가 통과하면 그 파일들을 이 보시는 것처럼 특정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다가 업로드하는 작업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유연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예제로 보여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데이터 변화에 대해서 진화하는 어떤 시스템인데요. 약간 이건 쪼금 더 까다롭게 만들어져 있는데, 두 개의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두 개의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사실 유저가 프레딕션을 요청할 때마다 그게 잘못됐다, 제대로 됐다를 판단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델이 사용자가 이상한 데이터를 넣은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모델이 accuracy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배치 형태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 온라인 형식으로 올 때마다 뭔가 그 데이터가 제대로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두 개를 제가 만들었고요. 하나는 이제 모델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이고 한 개는 배치 프레딕션 파이프라인 형식으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델 트레이닝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모델을 그냥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배치 프레딕션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1년의 데이터가 쌓이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이 만들어낸 모델로 배치 프레딕션을 진행을 해서 액큐러시를 측정한 다음에 일정 threshold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체크합니다. 그 threshold보다 낮아지면 재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모델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이 그 재학습이 필요한 데이터까지 수용해서 파이프라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트리거링 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뭐 정하기 나름이에요. 언제 배포된 모델의 그 성능을 측정할 것이니까. 이건 인제 정하기 나름인데 제가 인제 이 토익 프로젝트에서 디자인한 거는 그냥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몇 개의 데이터가 쌓였는지. 예를 들어서 스레스홀드를 그 1000개 정도로 정해 놓으면 이제 데이터가 몇 개 쌓이든지 간에 주기적으로 계속 클라우드 스케줄러라고 불리는 크론 잡을 처리하는 GCP 서비스가 클라우드 펑션을 호출합니다. 그럼 그 클라우드 펑션에서 이 지금 뭐 데이터가 한 100개 정도 쌓였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배치 프레딕션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필요는 없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00 개가 쌓였다. 그럼 그 1000개 쌓였으니까 이제 배치 프레딕션 파이프라인을 실행해서 디플로이된 모델로 현재 새로 쌓인 학습 때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 쌓인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 성능을 한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그 특정 확장자를 가진 JPEG 확장자를 가진 데이터 개수를 측정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 그 날짜가 찍혀 있는 디렉터리 내에 데이터를 쭉 긁어 와서 배치 프레딕션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치 프레딕션에 들어가게 되면 총 5개 일을 하는데요. 5개 일을 하는 TFX 인제 커스텀 TFX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파일 리스트 젠이고 두 번째는 배치 프레딕션 젠, 세 번째는 퍼포먼스 이밸루에이터, 네 번째는 스팬 프리퍼레이터, 다섯 번째는 파이프라인 트리거. 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파일 리스트 젠 같은 경우는 Vertex AI에서 배치 프레딕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포맷으로 파일을 구성을 해서 던져줘야 되는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그냥 만들기 위한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이 어딘가 GCS에 제가 저장을 해 놓고 두 번째 파이프라인으로 그 아티팩트를 통해서 이 위치에다가 내가 배치 프레딕션 할 때 필요한 파일을 저장해 놨으니 그걸 참조해서 배치 프레딕션을 수행을 해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두 번째 컴포넌트에서는 단순히 vertex 배치 프레딕션을 실행을 하고요. 그러면 그 배치 프레딕션 결과들이 여러 개 파일로 나뉘어 가지고 결과가 또 GCS 어딘가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 파일들을 또 참조해서 세 번째에서는 뭐 퍼포먼스 인제 이밸류에이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90% 액큐러시보다 낮아지면 너는 재학습이 필요한 놈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학습이 필요한 데이터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하고 섞어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데이터 드리프트라든지 모델 퍼포먼스 디케이가 일어나는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되는 게 조금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별도의 스팬이라고 불리는 이 스팬 넘버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이니셜하게 모델을 트레이닝했던 데이터는 스팬 넘버 1에 할당했었고요. 그리고 만약 데이터 드리프트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건 스팬 넘버 2에 할당해서 그거에 대한 TF 레코드 파일을 만들고 그것을 해당 스팬 넘버 디렉토리에다 넣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모델 트리거링을 파이프라인 트리거링을 할 때 해당 스팬 넘버까지 참조해서 모델 트레이닝을 해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인제 이런 TFX 컴포넌트들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인제 경험해 봤던 건 사실상 요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요게 되게 간단하고요.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그냥 컴포넌트라는 요런 데코레이터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컨테이너화가 돼 가지고 그 지 Vertex AI 파이프라인에 올라가는 GK에 실행이 되는 이미지처럼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넣고 싶으신 만큼 넣어도 되는데 신경 쓰셔야 될 건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인풋 아티팩트, 아웃풋 아티팩트, 그리고 아웃풋 딕셔너리가 있는데 요런 아티팩트라고 적힌 부분이 이제 업스트림 작업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참조해서 내가 추가 작업을 이어나가겠다 할 때 업스트림 작업을 참조할 때 쓰는 게 인제 인풋 아티팩트고요. 아웃풋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내가 인제 어떤 결과를 배출해 냈고 그 배출된 결과를 다운스트림 작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인풋 아티팩트는 무엇이고 아웃풋 아티팩트는 무엇이고 이런 걸 파라미터 형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간단히 제가 만들었던 걸 보여드리면 아웃풋 패스 아까 파일 리스트 젠 버텍스 AI가 배치 프로텍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종의 요구되는 어떤 그 파일 형식이 있는데 그 파일 형식을 만들어서 어딘가에 업로드해 놓고 그 업로드된 GCS 로케이션을 아웃풋 아티팩트 문자열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출을 합니다. 그럼 그다음에 이 GCS 로케이션을 참조해서 배치 프로텍션을 수행하게 되겠죠. 요거는 참고 자료로 파일 리스트제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리스트 형식으로 쭉 어떤 파일에 대해서 내가 예측을 수행하겠다는 것만 명시해서 파일을 그냥 구성해 주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인제 한 가지 문제는 인제 이건 벌텍스 AI에서는 아직 제공을 안 합니다. 이게 TFX 팀하고 같이 확인했던 부분인데 원래는 인제 큐플로우 버전 1.x에서는 요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제가 인제 스팬 넘버 1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 드리프트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쌓이는 걸 이제 스팬 넘버 2에다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팬 넘버 1은 이미 프로듀싱 컨수미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것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잖아요. 이 아티팩트 어딘가 저장되어 있는 녀석을 참조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파이프라인 런 때는 스팬 넘버 2만 새로 만들고 스팬 넘버 1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롤링 윈도우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TFX에서는 기본적으로 example gen이라고 불리는 이 컴포넌트가 그걸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아쉽게도 벌텍스 AI에서는 아직 제공이 안 되고 내년쯤에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드는 예를 들어서 벌텍스 AI를 사용 안 하시고 그냥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런 롤링 윈도우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면 단순하게 레인지 컴피그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현재 내가 처리하는 스팬 넘버 명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 리졸버라는 걸 만들어서 리졸버에 내가 몇 개까지 스팬 넘버를 과거 거까지를 어 '들여다보겠다.'라는 걸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현재 두 번째 것의 스팬 넘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2로 했으니까 첫 번째 것까지 들여다보는데 그 첫 번째 거는 어딘가 메타데이터 스토어에 저장이 돼 있고 그냥 재사용을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유니언 시켜 가지고 그다음 다운스트림 컴포넌트로 던져 주면 된다라는 것을 정의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워커라운드 같은 건데요. 별건 아니고 이제 런타임 파라미터라는 걸 사용하면 그 파이프라인이 실행될 때 런타임 시의 파라미터를 삽입해 줄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 example gen에는 그 데이터 소비하는 패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글롭 패턴 형식을 그냥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팬 대시 해 놓고 대괄호 해 놓고 1, 2 이런 식으로 인제 이거는 인제 클라우드 펑션에서 다이내믹하게 이 스트링 문자를 구성을 해서 제이슨 덤프를 해 가지고 파이프라인 실행 시에 던져 주기 때문에 현재 새로 어떤 데이터 드리프트가 발생했다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참조하는 스팬 넘버는 몇이냐 그리고 몇 번째까지를 내가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스트링 문자열 형식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던져 주면 그것을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겠죠. 단지 이렇게 하면 단점은 1, 2를 처리하는 그냥 새로운 아티팩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1 번을 이미 처리했더라도 1 번을 재사용한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단점인데 현재 vertex AI에서 이 롤링 윈도우 어프로치를 활용하고 싶다면 요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일단 제가 인제 구상했던 토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길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어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GCP하고 TFX를 활용한 머신러닝 오퍼레이션 MLOps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 변화하고 코드베이스 변화에 진화하는 머신러닝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